결혼 전까지 저는 정말 연애보다 숫자에 더 관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주말마다 데이트하러 나갈 때 저는 노트북을 열어놓고 부동산 커뮤니티를 기웃거리며 시세를 분석했죠. 은행 금리 변동을 보며 소소하게 재테크도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엔 그저 성실하고 점잖은 사람이라는 인상이었는데 의외로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저는 수익률 계산을 즐기고 남편은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서로의 세계를 존중해주며 연애를 이어갔고 만난 지 2년쯤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연애 초반쯤 저는 평생 모은 돈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제 통장에 있던 돈을 거의 탈탈 털었고 부모님도 결혼할 때 1억을 주시겠다 하신 걸 미리 당겨주셨어요. 저희 아빠는 평소에도 부동산 시장 흐름에 밝으신 분이었고 제가 자문을 구했을 때 한번 도전해봐라. 내 나이에 이 정도 결단 내리기 쉽지 않다 하셨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빌려주시겠다고까지 했죠. 계약서를 쓰던 날 가슴이 쿵쾅거릴 정도로 떨렸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서류에 도장을 꾹꾹 찍는데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집이 완공되기까지 2년은 걸린다고 했고 그 기간 동안 저는 열심히 일하며 대출 없이 중도금을 채워나갔습니다. 직장에서 퇴근하면 곧장 알바까지 다니며 목돈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버틴 덕분에 남편과 결혼할 무렵에는 대출 없이 제 명의 아파트를 갖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남편과 결혼하려고 준비한 집이냐고 묻기도 했지만 사실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고 오히려 당신 진짜 대단하다. 내가 존경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웃으며 말해주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집 없이 들어왔고 저는 제 명의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남편 쪽에서는 결혼 비용을 일부 보태줬고 저는 집을 내놓은 대신 혼수는 최소한으로만 마련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집 없는 30 넘은 남자라는 걸 스스로 콤플렉스로 여겼던 사람이라 제 집에 들어오는 걸 꽤 부담스러워했지만 저는 그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 명확하게 정한 건 하나 있었죠. 집 문제를 두고 절대 자존심 부리지 않기. 서로가 서로의 노력을 존중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으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일을 병행하면서 가끔은 숨이 막힐 때도 있었습니다. 아침엔 아이 등원 준비를 하고 출근해선 업무에 치이고 퇴근하면 다시 육아와 살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 하나가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고 동시에 나는 내가 원해서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존심도 있었죠. 남편은 제 노력을 존중해 줬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힘들어할 때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난 정말 복 받은 남자다라고 말해 주었고 그럴 때마다 눈물이 핑 돌곤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가족을 꾸렸지만 제 삶의 중심축은 여전히 저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은 제 꿈을 멈추게 한 게 아니라 꿈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 되어준 셈이었죠. 그리고 그 기둥은 지금도 단단히 서 있습니다. 남편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진 돈이 없어도 괜찮다. 나랑 결혼만 해달라는 말에 순간 마음이 뭉클해지더군요. 저는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제 재산 대부분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묶여 있었고 통장엔 몇백만 원 남짓밖에 없었거든요. 신혼집 마련이나 결혼식, 신혼여행 등 앞으로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계산기부터 두드리게 되는 제 성격상 지금 당장 결혼한다는 건 너무 무모해 보였어요. 그래서 1년 반 정도만 기다려줬으면 좋겠다 했지만 남편은 단호했죠. 그때가 마침 시아버지가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실 때였는데 혹시라도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진심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내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컸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집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잖아.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지금 결혼 비용이 당장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늘 모든 걸 계산하고 준비한 다음에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에게 처음으로 지금 당장 해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준 사람이었거든요. 시부모님도 처음엔 저의 상황을 알고 놀라셨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몸이 회복 중이셨지만 전화로 너희 둘이 마음이 확실하다면 날짜를 잡자. 돈은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 하시더군요. 그 말이 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서 항상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강조하시며 돈 얘기를 많이 하셨던 터라
누군가가 돈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말해주는 게 참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그렇게 양가의 동의를 얻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없었지만 저는 제 아파트를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잠시 받아 예식 비용 일부를 마련했고, 남편은 본인 적금과 보험 해약금까지 털어 결혼 자금을 맞췄습니다. 휘황찬란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향한 애정과 결심이 묻어나는 결혼식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혼은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를 버티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남편이 이미 살고 있던 시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제가 들어가는 것부터 못마땅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집을 신혼집으로 쓰기로 했고, 저는 가전제품 몇 가지와 침대, 화장대, 식기류 등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두고 남자가 집을 해오는데 며느리는 예단도 안 해오냐고 하시더군요.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는 제 돈과 부모님 지원금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까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이게 예단을 안 해온 사람 대우를 받을 일인가 싶어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에서는 분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 마음을 털어놨는데 남편은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작은 말다툼이 오가다가 결국 크게 싸움으로 번졌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당신 기준만 강요하지 마라. 나랑 결혼하는 건 이 사람이니까 내 인생의 반을 같이 할 사람을 존중해달라고까지 말했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한동안 저를 피하시더니 결국 사과를 하셨고, 그 후로 결혼식을 치르기까지는 표면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속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도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으셨고, 말끝마다 요즘 며느리들은 이라는 식의 비교를 붙이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고 싶어서 최대한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게 대했는데, 그럴수록 시어머니는 더 나를 세우시더라고요. 괜히 눈치를 보게 되고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니 시댁에 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시부모님을 직접 뵙는 횟수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만 보내기도 하고 시댁 식사 자리가 잡히면 일이 있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죠. 처음엔 시어머니가 서운해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방식이 저를 지키는 최소한의 거리두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무턱대고 참으며 감정이 쌓이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선을 그어두는 게 서로에게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의 기대와 압박은 여전했지만 저는 제 삶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나 드디어 제가 분양받았던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고, 이사를 하던 날조차 시부모님은 축하보다는 서운함을 먼저 내비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지금 우리가 돈이 묶여 있어서 못 도와주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명의 집에 공짜로 산 걸 돈 받은 걸로 생각해라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참담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댁에 경제적인 도움을 바란 적도 없었는데 당연한 호의를 베푼 것처럼 이야기하시며 은근히 빚을 지운 것 같아 서운하고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감정 소모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댁에 가야 할 때만 의례적으로 얼굴 비추고 필요한 도리만 다하며 지냈습니다. 다행히도 친정 부모님이 가까이 계셨습니다.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 부모님도 같은 단지로 이사를 오셨어요.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던 저에게 친정엄마의 존재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을마다 일손이 가장 바쁠 때면 퇴근도 못하고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는데 그 기간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어주셔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죠. 엄마에게 매달 생활비처럼 돈을 드리진 않았지만 감사한 마음은 늘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아빠 차를 바꾸실 때 2천만 원을 보태드렸고 명절 생신 어버이날마다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시부모님께는 50만 원씩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과 충분히 상의해서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남편도 저희 부모님이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는 걸 잘 알고 있었고 합리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과는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며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마음 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친정과 같은 단지에 산다고 해서 남편이 친정 부모님과 유난히 가깝게 지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혹시 사위가 불편해할까봐 일부러 먼저 부르거나 집에 들르시는 일이 없으셨어요. 부모님은 은퇴하신 후 지내실 전원주택을 미리 마련해 두셨는데 주말이면 대부분 그곳에 가 계셨습니다. 제가 주말까지 근무해야 하는 날이면 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전원주택으로 가시곤 했고요. 남편은 음식만 제외하면 살림을 곧잘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청소, 빨래, 설거지 같은 집안일은 저와 함께 분담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쁠 때는 저희 엄마가 사위 밥 챙겨주신다고 집에 오셨는데 남편은 괜찮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쑥스러워했어요.
그래도 엄마는 사위 밥 한 끼 제대로 챙겨주고 싶어 하셨고 남편도 그 마음을 고맙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친정부모님과 외식을 했지만 종합해보면 남편이 부모님을 실제로 마주치는 횟수는 많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이와 놀아주는 것은 잘했지만 혼자 아이를 돌보는 일은 힘들어했고 아이를 자주 돌봐주시는 친정부모님께 살갑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성격이 원래 좀 무뚝뚝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남편은 제가 바쁘지 않을 때면 주로 본인의 취미생활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주말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골프채를 챙겨 들고 나갔고 가끔은 골프복을 입은 채 거울을 보며 스윙 자세를 점검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주중에는 퇴근 후 컴퓨터 앞에 앉아 페규어 관련 사이트를 들락거리며 새로운 한정판이 떴다며 신난 표정을 짓기도 했죠. 또 어떤 날은 게임 아이템을 산다며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고는 혼자 흐뭇해하며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도 굳이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조금만 줄이면 좋을 텐데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직장 다니며 스트레스 받는 사람한테 그 정도 숨통 트일 구멍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남편이 취미에 돈을 쓰는 것에 대해 간섭하거나 불만을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취미라고 부를 만한 활동이 없었어요. 제 하루는 늘 일과 아이로 꽉 차 있었거든요. 퇴근 후에도 아이 씻기고 밥 먹이고 잠 재우면 하루가 다 갔고 주말에는 가게 정산도 해야 했어요. 누가 보면 제가 너무 무미건조하게 사는 것 같겠지만 사실 그게 익숙했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제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면 남편이 아이를 맡아주는 게 필요했는데 남편은 아이를 단독으로 오래 보는 걸 힘들어했어요. 아이가 조금만 보챈다 싶으면 금세 지쳐버리곤 했죠. 결국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엄마는 사위밥도 챙겨주고 손자랑 놀아주며 살뜰히 챙기셨는데 남편은 감사하다는 말은 하면서도 살갑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성격이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당연히 아이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깔깔 웃으며 달려가고 친정에 가면 신나서 집안을 뛰어다녔어요. 반면 시부모님 댁에 가면 아이는 낯을 많이 가렸습니다. 처음에는 안기지도 않고 우는 날이 많았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아이를 보고 서운해 하시더군요. 이해는 됐지만 저에게 그 서운함을 쏟아내듯 말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를 친정 쪽에만 맡기니까 우리를 낯설어 하지. 애를 좀 똑바로 가르쳐야지. 이런 식으로요. 말투에 은근한 질책이 섞여 있었는데 저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넘겼습니다. 속으로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주 봐야 정이 드는 건 당연한데 아이가 낯을 가린다고 저를 탓하는 것이 황당했거든요. 아이가 친조부모보다 외조부모를 더 따르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시골 전원주택에 가셔서 자연 속에서 놀게 해주셨고 제가 밤늦게까지 일할 때는 며칠씩 데리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반면 시부모님은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게 전부였죠. 아이가 낯설어 하는 게 오히려 정상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탓하듯 말씀하시니 속상하고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어른에게 대들기 뭐해서 그저 듣고 흘려버렸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응어리처럼 남아있더라고요. 한 번은 주말에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였어요. 가족끼리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묻더라고요. 너희 엄마 아빠한테 애 봐주는 돈도 들여? 순간 그 질문에 살짝 긴장이 되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말끝마다 은근한 핏곰을 섞는 분이라는 걸 알기에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무언가 비교하려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답하려는 찰나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말을 이어가셨어요. 아이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 설마 돈을 받겠냐. 그 말투에는 돈을 받는 건 이상한 일이라는 뜻이 깔려 있었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안 드려요. 사실 부모님이 워낙 손주를 예뻐하시고 자발적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돈을 들인 적은 없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역시 애 봐주는 건 공이 없다더니 그 말이 맞나 보다. 그 말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이내 활짝 웃으며 뜻밖의 말을 꺼내셨습니다. 나는 너희랑 같이 살면 돈 받아야겠다. 살림도 하고 애도 봐야 하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잠시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말을 장난처럼 웃으며 하셨지만 저는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았어요. 그 말투 속에 진심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순간적으로 같이 살 생각이 있으신 건가 하는 생각이 스치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아주 가볍게 웃는 듯한 말투로 어머님, 저희는 같이 살 일 없을 거예요 라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장난처럼 말했어요. 그 말이 제 의도와 달리 단호하게 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표정이 잠깐 굳더라고요. 그런데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다른 화제로 넘어가셨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지금 내가 분명히 선을 그었는데 정말 들으신 걸까? 아니면 못 들은 척하신 걸까? 머릿속이 계속 그 생각으로 빙빙 돌았죠. 사실 저는 예전부터 시어머니가 가끔 은근슬쩍 동거 얘기를 꺼내려는 것 같아 늘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살게 되면 살림도 육아도 생활비 문제도 결국 저한테 쏠릴 게 뻔하기에 절대 같이 살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도 시어머니 말투가 너무 가볍게 들려서 괜히 괜한 싸움만 만들까봐 꾹 참았습니다. 그전에는 아이가 시부모님을 뵈면 낯을 많이 가렸습니다. 아직 돌이 안 지났을 때는 시부모님 얼굴만 봐도 울음을 터뜨렸고 돌이 지나서도 시부모님 품에 안기길 거부했어요. 저는 아이가 어리니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못마땅해 하시며 은근히 서운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니, 우리 손주가 왜 우리만 보면 울어? 애를 어떻게 키우는 거야? 너는 애를 우리 얘기도 안 들려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았어요. 아이가 좀 커서 말도 하고 웃으며 인사도 할 줄 알게 된 후에야 시부모님께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는데 그제야 두 분 얼굴에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마치 오랜 수건이 풀린 것처럼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반면 저는 그때까지도 시부모님을 무뚝뚝하게 대했습니다. 사실 제가 무뚝뚝한 성격은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친정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는 애교도 잘 떠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께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결혼 전에 말도 안 되는 예단 요구를 하셨던 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예단도 안 해온 며느리라는 식으로 은근히 깎아내리셨던 일, 아이가 낯가린다고 저를 불러다 놓고 가정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며 면박 주셨던 일, 그 모든 순간들이 제 마음에 상처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저는 그분들이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저도 굳이 마음에도 없는 아양을 떨거나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맞춰드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신 시부모님은 불편하셨는지 어느 날엔가 저에게 대놓고 말씀하시더군요.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꽁에 있을 거니? 너희가 결혼한 게 언제인데 아직도 그러냐? 순간 너무 황당했습니다. 꽁에 있다니 제가 애초에 예쁨 받을 며느리가 아니었던 것뿐인데 이제 와서 제가 삐져있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태도를 바꾸며 이제는 좀 잘 지내보자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피식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저는 애써 아무 표정도 짓지 않고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은 곧바로 본심을 꺼내셨습니다. 바로 합가 얘기였어요.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너희 집 요즘 집값 많이 올랐다며? 뉴스 보니까 그 동네 아파트가 3배 넘게 올랐다던데 그거 팔고 우리랑 같이 살면 되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 20대부터 모은 돈과 부모님의 지원을 모두 쏟아부었고 직장 다니며 아이 키우면서도 대출 갚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걸 그렇게 쉽게 팔아서 같이 살자는 식으로 말씀하시다니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른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런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미쳤나? 제 속으로는 그 말을 수십 번 되뇌었죠. 겉으로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정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나더러 평생 시부모랑 한 집에서 살며 애도 키우고 살림도 하라는 거구나. 그 집 팔면 시부모님이 그 돈까지 통째로 자기들 몫으로 여길 게 뻔한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혼자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아무것도 안 들으셨겠지. 어쩌면 못 들은 척 하신 걸 수도 있어. 이분들 정말 언젠가는 기어이 같이 살자고 밀어붙이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지기까지 했어요. 남편에게 시부모님께 확실히 말씀드리라고 한 이후로도 한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같은 식이었어요. 알겠어. 말할게 해놓고는 실제로는 매번 말을 꺼내지 못하고 시부모님이 합가 얘기를 꺼내면 애매하게 웃으며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남편은 겉으로 보기엔 온화한 성격이라 시부모님이 기분 상하실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시부모님을 희망고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애가 손 많이 갈 때는 전혀 도움도 안 주시던 분들이 이제 아이가 다 커서 손 갈 일이 없어지니까 그제야 합가 얘기를 꺼내시는 게 얼마나 이기적으로 느껴지는지 아냐고요. 그걸 듣고 있는 나한테는 정말 감정만 더 상해요. 제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속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우리 가족의 일원처럼 함께하고 싶다는 이상을 말하는 것 같지만 제 눈에는 그게 지금부터 며느리의 일상을 접수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어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우리가 합가할 거라고 혼자 상상하고 그 전제를 바탕으로 계획까지 세우시는 분한테 언제까지 네 하고 넘어갈 거야? 그렇게 흐지부지 얼버무리면 시어머니는 당연히 될 일이라고 믿게 돼. 그건 우리를 위해서도 시부모님을 위해서도 절대 좋은 일이 아니야. 지금 확실히 못 박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상처 생겨. 제 말에 남편은 토라진 듯 말이 없었고 한편으로는 제 말을 이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기분을 살펴줄 여유가 없었어요.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남편이 주제를 피하려고 하면 다시 끌어올려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확실히 얘기해. 합가는 절대 없다고. 그리고 그 얘기할 때는 미안해하지도 말고 내가 나랑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 제가 그 말을 할 때마다 남편 표정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마 시부모님을 실망시킨다는 죄책감과 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자존심과 저희 가정을 지키는 문제였으니까요. 그 순간 시댁 식탁 위에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고 남편이 그렇게까지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걸 결혼 후 처음 보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달달 떨며 제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잡았길래 얘가 이런 소리를 하니? 내가 뭘 안다고 이런 걸 휘두르냐고. 저는 입을 열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 생각도 그렇지만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부는 독립적으로 살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합가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지며 한동안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평생 자신만 따르던 아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정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저는 남편 옆에서 차분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속으로는 묘한 안도감과 후련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으시더군요.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니 더는 말 못하겠다 하셨지만 그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서운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밥을 드셨고 식탁 위의 대화는 그 뒤로 뚝 끊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핸들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말했지. 그래도 오늘 말해서 속은 좀 시원해.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우리 둘만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로 뒤로 넘어질 듯 몸을 획 젖히며 과장되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이마를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지금 기절하겠다,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하셨어요. 마치 제가 무슨 대역죄라도 지은 사람처럼요. 순간 저도 놀라서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죠. 어머님, 저는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합가할 생각 없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 말을 안 들으신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과 살면 편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돈까지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어머님과 살면서 돈을 들이고 눈치 보며 살아야 하죠? 솔직히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떨며 저를 가리키며 소리치셨습니다. 이 싸가지 없는 거사. 내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니?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 하하하고는 소리를 지르며 의자를 팍 차고 일어나셨어요.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왜 싸가지가 없는 말이에요? 그냥 솔직한 생각을 말한 거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계속 이 사람을 몰아붙이면 우리 앞으로 여기 못 와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이마를 짚으며 비틀거리더니 진짜로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남편이 재빨리 부축했지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해방감이 올라오더군요. 그동안 제가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다 꺼낸 순간 저를 짓누르던 공기가 거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어요. 됐어, 이제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앞으로는 내가 다 막을게. 이러더군요.
남편은 뻘쭘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 현관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 옷을 챙겨 입히며 말했어요. 당신은 남의 집 자식으로 들어온 적 없으니까 몰라.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얻어먹은 게 없는데도 괜히 빚진 사람처럼 대접받았어. 오늘은 더는 못 참겠더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삼켰던 말들을 처음으로 전부 꺼내놓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아이는 뒷자리에서 졸려 눈을 비비며 칭얼거렸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도 다시 한번 확실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합가 얘기 나오면 나는 똑같이 말할 거야. 우리 집 팔아라, 말아라 하는 소리도 다시는 듣기 싫고 나를 얻어걸린 며느리처럼 취급하는 말도 더는 참지 않을 거야. 남편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피식 웃더군요. 알았어. 이제 엄마도 더는 그런 말 못 하실 거야. 오늘 당신 진짜 멋졌어. 그 말을 들으니 이상하게도 서러운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도 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다져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사과를 듣는 순간 그동안 마음속에 얹혀있던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제 편에 서주지 않는다고 느낀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고 남편은 애써 대화를 피하듯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결혼 생활에서 나 혼자 외줄 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남편이 먼저 제게 미안하다고 진작에 본인이 나서서 선을 그었어야 했다고 말해주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안도감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일로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서운했던 것보다 남편의 모호한 태도가 더 힘들었더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늘 저를 구박하려는 태도였지만 남편은 그 구박을 막아주지도 인정해주지도 않으면서 묵묵히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남편이 나서서 제 입장을 지켜주니까 저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처가에도 더 좋은 사위가 되겠다고 나를 지지해주겠다고 다짐하듯 말해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이제라도 제 편이 되어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의 한마디가 시어머니의 수십 마디보다 더 큰 힘이 되더군요. 앞으로 시어머니가 또다시 합가 얘기를 꺼내실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한번 꽂히면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 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꺼낼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고 어떻게든 갈등을 피하려고 웃으며 넘겼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제 아이와 남편과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분명하게 제 의사를 밝힐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단순히 싫다가 아니라 왜 싫은지도 그동안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도 하나하나 말해주려고 합니다. 예단 요구로 시작해 결혼 후 계속 이어진 며느리 취급과 무시 그리고 아이가 친조부모보다 외조부모를 더 따른다고 저를 탓했던 일들까지요. 그런 마음들이 쌓여 지금의 거리감이 생긴 것이니 제가 왜 합가를 절대 원하지 않는지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억누르지 않을 겁니다.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그게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걸 오늘에서야 깨달았으니까요.